네, 한자 성어로 보는 중국 역사여행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8주간 16차시 과정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1강은 남수북화, 그 다음에 2강부터 쭉 3강 합종연행, 제자백가, 분서경유, 금이환양, 천고마비, 고환, 생투, 촉한, 정통론, 정관지치, 연운 16주, 발주남행약, 만리장성, 아편전쟁, 도강량의 패권전쟁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성어가 아닌 게 있어서 제가 사자성어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한자가 아닌 것도 있죠. 발주남행약, 뭐 이거는 징기스칸에 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연운 16주라고 하는 연주와 운주의 얽힌 이야기, 북송시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또 해봅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해서 쭉 현대까지 쭉 있습니다. 현대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까지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전쟁까지를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수북화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중국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의 지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지리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그냥 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를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척도로 제가 보기 때문에 항상 저는 강의 시작할 때 지리 이해부터 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중 역사를 쭉 보면 현재가 이렇습니다. 22개의 성이 있고요. 4개의 직할시가 있습니다. 북경, 천진, 중경, 상해 이렇게 직할시가 있고요. 4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내몽고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신강 위구르 자치구, 광서, 장족, 이게 장족 자치구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현재 이 중국이라고 하는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중화인민공화국의 땅은 사실 역사상 최대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나라 말기에 가장 넓은 적이 있었는데요. 연해주를 일부 띄워주고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참 배가 아프게도 가장 큰 면적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미국이 980만, 중국, 유럽이 비슷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0만 정도 하니까 10만 제곱킬로미터 하니까 미국, 중국, 유럽이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란 땅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쓸모있는 땅이 중에 일부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뭐 중국에 비하면 훨씬 좋은 땅이 많죠. 뭐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 역사상 최대 면적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중원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좁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이라고 하면 황하 유역을 말하는데요. 황하 평원, 장강에 이르는 그런 곳을 중원이라고 했죠. 오랫동안 역사의 중심지는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시대 무제가 좀 범위를 넓혔죠. 남쪽을 광동성까지 갔었고 서쪽은 뭐 서역의 길을 잠시 좀 했었지만 이런 역사 영역이 계속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한번 보내서 조금 넓혔을 뿐 이런 영역이 역사 내내 있던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은 청나라 건륜제 시절에 가장 넓힌 그 영토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영역이 역사시대 내내 중국 땅은 아니었다는 게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주요 지역을 한번 보죠. 수도는 물론 베이징이고요. 경제 중심지는 동남해안이라고 하는 상해죠. 그 다음에 주강 영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기 홍콩이 있고, 그 다음에 셴젠, 그다음에 광동성, 광주, 뭐 이곳이 오늘날의 아주 뭐 IT 산업의 중심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독특한 곳이 수찬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수찬 분지,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독특하게 생긴 분지 지형이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동북 삼성 있죠. 우리가 만주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요. 고비 사막이 있는 내몽골 자치구로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신가 위구르 자치구라고 하는 엄청나게 넓은 땅이 있는데 오늘날 뭐 독립의 움직임이 좀 있는, 왜냐하면 이제 언어와 문화를 다른 것을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죠. 그러니까 티벳이라고 하는
해발 4,000m 이상의 고원으로 이루어진 티벳 장적 저치구 이런 곳이 있습니다. 또 주요 산맥으로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산서성이라고 하는 게 산의 서쪽에 있다. 그래서 산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태항산의 서쪽, 그래서 태항산맥이 있고, 대흥안녕산맥이라고 만주의 서쪽을 구성하는 대흥안녕산맥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엔 고구려인들이 여기에 말을 키우고 양을 쳤던 것이 아닐까 상상을 해보고요. 고구려인들, 뭐 여진족들, 거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음산산맥, 고비사막 남쪽에 있는 게 음산산맥이고, 그 밑에는 진령산맥이 있죠. 예, 남북을 가르는 경계. 그다음에 기련산맥. 그다음에 서쪽으로 보면 곤륜산맥, 그다음에 천산산맥이 있죠. 근데 실크로드를 부를 때 천산남로, 그다음 천산북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천산산맥을 남쪽으로 가면 천산남로고, 천산산맥 북쪽에 중가르라고 평원인데 중가르 평원을 지나면 천산북로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밑에 타클라마칸 사막인데 그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에 곤륜산맥이 있는데 곤륜산맥 그 산기슭으로 가는 길도 있어요. 그걸 서역남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곤륜산맥 하면 그러니까 전설의 이름이기도 해요. 곤륜산에 서왕모가 살았다. 뭐 이런 도교의 하나의 어떤 그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던 것이 곤륜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는 지도는 제가 이 북경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게 사실 인간의 어떤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대가 낮은 곳이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좀 지대가 높아지니까 여기는 양을 치고 유목을 하고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이제 점점 그러니까 높아져서 이 티벳 고원에 가면 아예 뭐 만년설이 있는 이런 곳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대형도가 있는 것들 보시면 훨씬 더 지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왜 그 땅에 사람이 안 사는가를 이해하려면 이런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좁히면 중국에는 뭐 여러 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신앙의 대상이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흔히 오학이라고 부르는 산인데요. 바로 마음속 신앙. 예, 중국인의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공산당으로 인해서 그런 종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문화의 일부가 사실 도교거든요. 그 도교의 자연스러운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서 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오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숭산이 중악이라고 부르고요. 화산은 서악, 그다음에 태산은 동악, 항산은 북악, 형산은 남악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산들도 다 신으로 칭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름답기로는 황산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죠. 그래서 흔히 오악을 보고 나면 다른 산이 보이지 않고 황산을 보고 나면 오악이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오악이 다른 산에 비해서 아름답고 또 황산이 또 오악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칭해지는 건데, 뭐 아름답기는 황산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오악은 일종의 종교적 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칭송의 대상이 되죠. 그 중에 제가 가봤던 데가 화산인데요. 여기 그 시안에서 뭐 차를 타가면 1시간 정도 가면 이 화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여기 시안 관광 코스에 반드시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 막 왼쪽으로 쭉 올라가요. 처음에 관광객들은 왼쪽으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여기 북봉으로 올라가거든요. 보통 이제 패키지 여행 가면 북봉까지 올라가다 내려오는데, 저는 북봉까지 가서 여기 능선을 타고 쭉 그 남봉으로, 그러니까 서봉을 거쳐서 남봉으로 갈 수가 있어요. 꼭대기에는 꽤 넓은 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거주하기도 했었다고 하는 되게 영험해 보이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저기 남봉에서 케이블카 있거든요. 케이블카 타고 쭉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중국인들한테 신성시하는 그런 산이기도 하다. 화산. 자, 인구를 한번 보죠. 중국의 현재 인구가 뭐 13억 5천 내지 뭐 14억,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호적에 안 오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인구 분포가 중요하죠. 땅은 뭐 아주 넓지만 특정 지역에 몰려 삽니다. 왜냐하면 뭐 좋은 땅 나쁜 땅이 있기 때문에, 특히 산업이 발달한
곳에 사람들 많이 몰려 있죠. 이것도 지금 꽤 한 20년 전 인구 분포라서 지금 남쪽 상해 광동성 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약해 있지만 어쨌든 동남방에 많죠. 상해 부분에 많고 하남성, 그다음에 호북성 이런 데 많고, 특이하게도 여기 사천성에 중간에 분지가 있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죠. 한 1억 명 이상이 삽니다. 하나의 성이지만 인구가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람들은 동남방에 많이 모여 산다. 아예 무인지대도 있다. 뭐 티베트 고원이나 신강 우이구 자치구에 뭐 타클라마칸 사막 이런 데는 뭐 사람이 안 사는 그런 곳들도 있다. 고비 사막 같은 데도 그렇죠. 이렇게 동남방에 많이 사람들이 모여 산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자녀 정책을 많이 했죠. 중국의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힘드니까 그랬죠. 그래서 사실 중국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나 빼고 한 2서막쯤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뭐 상해역이나 북경이나 남경이나 이런 기차역 가면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렇게 크게 안 만들면 너무 사람들이 치여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그 기차역도 뭐 명절이나 아니면 주말 같은 날 꽉 차니까 너무 힘들죠. 여기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나라죠.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근데 여기도 어느 날 갑자기 인구가 고령화가 좀 돼가지고 문제가 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랑 인구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2019년, 2020년이 인구 구조가 가장 경제 인구가 가장 많은 시절, 점점 줄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2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죠. 아마 요즘 나온 얘기는 뭐 3자녀도 가능하게 하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저출산이 되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해서 인구를 조금 늘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수민족들은 그전에도 2명, 3명 낳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한족들은 1자녀 정책을 유지를 했죠. 자, 근데 인구가 그러면 중국에 그렇게 옛날부터 많았냐?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물론 유럽과 땅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유럽의 하나의 나라도 뭐 1,000만 명 이런 시절에 중국도 몇 천만 명 유지했었으니까요. 보통 이 중국 역사상 인구는 대략 한 5천만 명 정도를 쭉 유지해 왔어요.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한나라 시대에 영이란 그래프에 한 시대에 6천만 그랬죠. 그리고 쭉 이어져 와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중간에 인구가 사라졌다가 좀 늘었다가, 그러니까 대략 5천만 명에서 오르락내락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시대에 오면 경제가 상당히 발전을 해가지고 1억 명이 넘었던 시절이 또 있었죠. 원나라 시대에 가면 다시 또 줄고, 명나라 시대 초반에 가면 6천만까지 또 줄었다가 명나라 말기부터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시대 1749년에 되면 뭐 1억 7천, 그 다음에 청나라 중기 가면 3억 5천, 청나라 말기 가면 4억, 뭐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최근에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민족의 분포죠. 우리 흔히 한족이 전체 인구의 92%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한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엄밀하게 말하면 혈통 개념은 아니에요. 한족 92% 곧 하나 혈통이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 역사를 거치면서 이제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한족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 흔히 55개 소수민족이 있다라고 중국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실 55개도요 국가에서 그냥 정한 거고, 뭐 2, 300개로 나눠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특히 권명 요 남쪽에 운남성, 귀주성 이런 데 보면 산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계곡 하나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언어거든요. 언어와 문화인데, 그 산이 높고 계곡이 깊으면 이 옆에 민족과 교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남쪽 지역에 소수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죠. 특히 티베트 쪽, 이게 장족이라 부르는 티베트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서쪽 우르무치에 가면 투르크족이 있죠. 투르크.
위구르족이라고 흔히 부르는 위구르 투르크족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있는 몽골족도 있죠. 쭉 올라가면 퉁구스족도 있고, 흔히 알타이계,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도 사실은 알타이계라고 흔히 부르죠. 퉁구스계라고도 불러요. 알타이 퉁구스계. 그래서 이게 만주, 몽골, 그다음 한반도에 알타이 퉁구스계가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르무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 투르크인 여가지고 좀 노랑머리도 좀, 그쵸? 예, 터키 사람들과 어떤 혈연 관계가 있는 터키나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연결 관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그다음에 티베트는 장족들이 살고, 그다음에 지금 앞에서 얘기한 운남성, 귀주석 이런 데는 산과 계곡이 깊기 때문에 어디선가 흘러온 사람들, 아니면 원래부터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묘적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태국이나 라오스 국경에는 그쪽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살고요. 예, 크메르족도 있고, 예. 대만에도 또 고두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근데 이런 민족 분포도 사실 그 민족이 그 자치구에 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보면 그 대다수는 한족이에요. 우리 한족이라 부르는, 그러니까 북경어를 쓰는, 한자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전국 요소요소에 다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되기 어려운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뭐 중국을 분리되기 바라는 사람들은 티베트나 뭐 이런 신강이 분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미 과반수를 한족이 넘었기 때문에 분리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자, 강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강수량. 이 비가 얼마나 오냐에 따라서 그 농업이 좌우하기 때문에 강수량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장강 지역에 홍수가 굉장히 크게 났죠. 그게 이 장강 지역 비가 많이 오기 때문이죠. 아열대 기후, 몬순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강 남쪽을 부르는 이곳에는 한 1500mm 이상의 비가 오고, 황하 지역에는 한 1000mm 정도의 비가 오고, 황하 위쪽에 올라가면 연강수량 400mm 이하 지역, 그 북방엔 400mm 이하 지역이 나오고, 고비 섬에 가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이런 강수량 지역이 이제 등장을 하죠. 여기 연강수량 400mm 이하 이렇게 되는 이 라인이 바로 북방 유목민과 남방 농민 간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장성이 쌓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 경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남쪽에는 아주 아열대 지역이고, 북쪽 만주에는 한대 기후까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사막도 있고, 그렇죠? 숲도 있고, 고원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자연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요 하천을 보면 세 개만 생각하면 되죠. 북방의 황하, 그 다음에 중간에 회하, 그리고 남방에 장강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조금 더 저 밑에 광둥성 지역의 주강도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요. 역사 영역에서는 황하, 회하, 장강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남북의 경계는 회하와 진령산맥이라고 하는 요 선을 남북의 경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경계라 하면 여러 가지 그 건축법에도 경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방에는 난방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남방 지역에는 난방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상해 지역에 겨울에 여행을 가면 되게 추워요. 물론 호텔에 가면 그 에어컨을 뜨겁게 해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난방실이 없기 때문에 아주 춥습니다. 뭐 영상은 5도 이 정도 내려가도 난방이 없죠. 그런 어떤 지리적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남쪽과 북쪽은 상당히 많이 다르다. 언어도 사실 다르고요. 북방은 북방어를 쓰죠. 예, 만다린이라고 하는 언어를 북방 사람들이 쓰고, 남방은 광동어라고, 사실은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다른 언어를 씁니다. 뭐 한자는 공통으로 쓰지만 원래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도 분명 다르고요. 그래서 북방과 남방의 경계는 진령, 화허, 여기를 경계로 두죠. 그래서 그 북방에는 온대기후고 그 남방에는 아열대기후고, 지형은 북방은 평원지역, 하북지역 평원이 있고, 남방에는 그 장강이남의 구릉지, 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황하에서는 기본적으로 보리, 그다음에 뭐 귀리 이런 걸 많이 심고, 남방 지역에는 벼를 이모작을 할 수 있죠. 북방에는 가물기 때문에 밭이 많고, 그렇죠? 보리나 밀을 심는 밭이 있고, 남방에는 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방에는 사과나 배를 심고, 남방에는 사탕수수나 감귤을 심는다. 사람들도 보면 남쪽의 사람과 북쪽 사람은 많이 다르다.
그래서 남쪽엔 물이 많다. 그리고 북쪽엔 불이다. 그래서 남수북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비가 남쪽에 많이 오고 북쪽에는 불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북방이 늘 물이 부족해서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남방엔 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고 북방에 물이 너무 없어서 고민이죠. 그래서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을 보내는 남수 북쪽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보면 남방 사람들 체구가 작고 얼굴이 약간 검어요. 근데 북방 사람들은 체구가 좀 크고 얼굴이 좀 하얗죠. 그래서 북경 이북 사람들은 우리랑 얼굴이 비슷해요. 한반도 사람들이랑 비슷한데 이 상해 지역 사람들은 아니면 광동석 지역 사람들은 조금 키도 좀 작고 얼굴 좀 검은 편이죠. 북쪽 사람들은 주로 면 요리를 많이 먹죠. 국수, 그다음에 뭐 양꼬치구이 이런 걸 먹는다면 남방은 비교적 쌀밥을 많이 먹는다. 그리고 북방은 중공업 위주가 되어 있고 남방은 경공업 위주다. 그러니까 원래 만주가 이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였어요. 옛날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로부터 시작한 이 중화학공업이 북방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중화학공업이 별 영향을 못 받죠. 그래서 군수 공장이 많은데 거기는 그래서 만주가 좀 어렵죠. 요즘엔 남방의 경제가 많이 발달을 했죠. 특히 이 사천을 중심으로 한 심천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IT 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죠. 남방 지역. 그리고 남쪽은 경제 중심이고 북방은 정치 중심이다. 북방 하면 흔히 북경을 정치 중심으로 보고 남방의 경제 중심은 상해 또는 심천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의 비즈니스 모델 조금씩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북방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신 다음에 계약을 하고 남방 사람들은 계약을 타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신다. 북방 사람들이 아무래도 술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도 겪어보니까 남방 사람들은 확실히 더운 나라 사람들은요 술을 많이 안 먹어요. 더우니까. 근데 북방 사람들은 추우니까 술도 독한 술을 먹고 술을 많이 먹죠.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이 황하위역에서 대부분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하라고 하는 것은 중원 문명의 원천이라고 흔히 불리죠. 우리 흔히 4대 문명 하면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이 문명 발달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강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이 문명이 자연스럽게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농사를 또 짓기 위해서 물을 잘 다스리면 거기서 잉여 생산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왕, 제후, 그다음에 사제, 그다음에 군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함으로써 이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점점 더 모여지면 국가가 점점 커지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업 문명이 발달하지 않으면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농업 문명이 또 발달하려면 큰 강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 작은 강에서는 농사 짓기가 비교적 수월한데 큰 강에서는 거대한 세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치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황하를 다스려 가지고 왕이 된 최초의 나라인 그 나라의 창시자는 우라고 하는 사람이죠. 황하를 다스려서 최초로 나라를 만든 사람. 결국 이런 거대한 강을 잘 다스린 사람들이 이제 문명을 일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하를 이렇게 쭉 보시면 원래 칭하이성, 청해성에서 쭉 출발을 해요. 해서 동쪽으로 쭉 오다가 란저우 부근에 오면 강이 이제 북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닝샤 후이자 쪽, 닝샤의 회족 자치구로 해서 북쪽으로 쭉 흐르다가 북쪽의 오르도스를 거치면서 동쪽으로 꺾이죠. 동쪽으로 쭉 꺾이고 바우터를 지나면 다시 남쪽으로 흐르는데 이 바우터를 지나서부터는 이게 계곡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급류를 이룹니다. 쭉 급류를 이루다가 편수의 강의 분수를 만나는 시점부터는 이제 조금 잔잔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오고 거기서 다시 위수를 만나면서부터는 강이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허난성, 정주를 거치고 제남을 거쳐서 황해로 빠져나가는 게 황하의 특징이죠. 그래서 황하는 흔히 어머니의 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머니상, 이것이 란저우에 만들어져 있기도 해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어머니의 강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자, 이 황하의 특징으로 보면 황하는 이 청해성에서 온다 그랬죠. 청해호 거기를 발원지로 해요. 쭉 오다가 여기 그림 사진에 보시면 동쪽이 원래 본류예요. 푸른 강이었어요 원래.
이게 푸른 강으로 쭉 오다가 육아협 지점에서 이 황토물이 있는 지류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황토가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란저우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면서부터는 아예 이제 황토빛 이제 강이 되죠.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흐른다 그랬죠. 란저우에서도 북쪽으로 흐르는데 그 북쪽 지역에 뭐가 있냐면 바로 황토곤이 있어요. 그 란저우와 황어와 위구르 아니 여기 오르도스 지역 내문고 자치구 전체가 황토곤입니다. 면적은 대략 4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 대한민국의 14배나 되네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죠. 해발고도가 1000에서 2000m, 보통 한 80m, 50에서 80m 두께를 가졌다. 그리고 두터운 지역은 한 200m까지 되기도 한다. 근데 이 황토군에 이 황하의 지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비는 또 폭우가 내리기도 일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나무도 많지가 않고 뭐 초원이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가 뭐 초원도 없고 이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여름에 집중한 내리는 비에 의해서 토양이 침식이 되죠. 그래서 황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싣고 황하를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우토우를 지나면서부터 남쪽으로 꺾이죠. 여기에 이제 이 황하가 본격적으로 황토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호구폭포를 만나면 요 호구폭포 밑에서부터는 조금 잔잔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호구폭포가 바로 용문이라고 흔히 칭해져요.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가의 고향이 용문인데 그 옆에 이런 호구폭포가 있는 거죠. 이 호구폭포의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이거 물이 좀 많을 때고요. 물이 적을 때는 많이 흐르진 않는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 거죠. 하지는 일명 용문인데 물이 험해 통하지 못한다. 고기나 자라에 부리는 능이 오를 수 없었다. 강과 바다의 큰 고기가 용문 밑으로 다가 모이는 것이 수천이었지만 오르지는 못한다. 오르면 용이 된다. 이게 등용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호구폭포가 워낙 험하기 때문에 여기 물고기가 사실 거슬러 오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하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황토로 가득 찬 강인데 그 수치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세계 대하천의 함사 농도예요. 그러니까 모래가 함유하고 있는 농도 순위가 이렇습니다. 당연히 황하가 2위고요. 44 킬로그램, 제곱미터당 44kg을 갖고 있는데 쭉 내리면 콜로라도 강이 좀 비슷하고 나머지는 뭐 경쟁자가 없습니다. 미시시피강, 겐지스강, 나일, 뭐 인더스강. 중국에는 장강은 0.80, 그러니까 이 모래가 거의 안 섞여 있다는 거죠. 장강은 뭐 그 정도인데 뭐 그거에 44배 뭐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많은 황토를 이 호구폭포 이하에서 이제 황하가 땅에다가 부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잔잔해지면 황하 위역에 황토를 많이 이제 쏟아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황하하구의 어떤 변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하하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거기 관련이 있는지는 제가 읽어본 책에 아무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황하하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책에 안 나오는 얘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황하는요 물길이 바뀐 게 27번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사에 기록된 것만. 옆에 쭉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기록에 의한 거예요. 황하 물길이 이렇게 변했다. 지금은 여기 파란색, 붉은 파란색 해서 지금 바레만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바레만으로 빠지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회하랑 합쳐져 가지고 이 황해로 빠져나간 적도 있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연도가 연속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빈 데가 많아요. 그건 기록이 없었다는 거고요. 특히 기록이 없던 시절이 언제냐면 유목민족이 이 지역을 다스릴 때는 황하를 취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황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거의 땅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도 없는 경우가 많죠. 이게 황하가 필요한 때는 언제냐면 이곳을 농민제국이 다스렸을 때가 이 황하를 다스릴 필요가 있었겠죠. 자, 황하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 황하에서 내려온 그 아까 함사농도 어마어마한 토사가 이 땅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강둑이 터져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물길이 바뀌는 거죠. 오늘날에도 보면 이 지역에 마을이 있다면 마을보다 강이 높이 하늘로 달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뭐 홍수가 나면 또 토사가, 그러니까 이 제방이 터지겠죠. 그럼 물길이 더 바뀌는 거죠. 잘 보시면 저 지도 위에 이 새로운 땅이 만들어진, 오늘날 북경 지역 쪽으로 보시면 칭 다이너스티 앤 비포 있죠. 그러면 진나라 시대에, 진 왕조 시절에는 오늘날 북경 천진이 바다였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북경 천진이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나라 시대에 가면 조금 더 땅이 되죠. 그 다음에 당나라 시대 가면 조금 더 땅이 되고, 점점점 바다가 육지로 넓어지죠. 그러니까 친나라 시대 저기 북경 지역이 바다였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저기는 사람이 별로 안 살았다는 거고요. 진나라 시대로 보면 저기는 문명권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이 만리장성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 만리장성이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하라는 것이 수없이 많은 물길을 바꿨다. 근데 그것이 역사와 딱 연결되지 않는다.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겁니다. 황하가 그랬다. 자, 그럼 황하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개봉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장안, 낙양, 개봉, 북경, 남경. 이게 이제 과거에 국가의 수도였던 곳인데 개봉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현재 여기 보면 제가 현재 명성 송성을 해놨잖아요. 요게 현재 개봉이라는 곳이 있는 곳에 그 밑에 명나라 수도 명성이 있고 그 밑에 송나라 성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홍수를 맞았습니다. 개봉이라는 나라가. 원래 개봉이라는 땅은 위나라의 수도 대량, 전국시대에 위나라가 있었어요. 그 대량이라는 도시였는데 그 대량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위에 엄청나게 많은 홍수가 있었습니다. 저기가 워낙 물길이 그러니까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홍수가 계속 오고 거기에 토사가 덮임으로써 도시가 수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그림 중에서 국보로 있는 것이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대만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것도 원본이 아니고 이제 모사품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송나라 북송 시절에 개봉을 그린 그림이에요. 보면 이 강에 사람들이 배 타고 지나가고 다리가 있고 뭐 시장 있고 쭉 그러죠. 근데 이 송나라 시대의 수도는요, 지금 저기 그 현재 개봉시의 지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보다 몇 미터 위에 도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개봉시가 저렇게 있고 그 밑에 송나라 시대, 북송 시대 도시가 있고 그 밑에 과거에 대량이라는 도시에 또 밑에가 있다. 여러 층의 도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황하의 범람이 무서웠다. 그래서 그 지역에 황하 유역을 수없이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장강도 한번 가보죠. 장강은 이렇게 생겼죠. 상해 쪽으로 빠져나가고 남경을 거치고 적벽을 거치고 뚱띵호, 동정호라고 하는 걸 거치고 그다음에 삼엽댐을 거치고 백제성을 거치고 두장현이라는 곳을 거쳐서 쭉 가죠. 그러니까 장강의 원래 원류와 황하의 원류가 비슷해요. 다 티벳고원에서 발원해 가지고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여기 그림에 보여드리는 두장현, 백제성, 삼엽댐, 뚱띵호, 동정호, 적벽 이러고 다 역사의 현장이죠. 최근에 뭐 중국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것이 삼엽댐이죠. 뭐 댐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어떤 주장이었죠. 댐이란 비가 많이 온다고 무너지는 게 댐이 아니잖아요. 여기 쭉 보시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가두어지고 옛날에는 여기를 이제 위로 배 타고 올라갈 수 있었고 지금도 유람선을 타고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길이 세 군데가 있죠. 옆에 맨 위에 보면 물길이 있어가지고 저곳으로 이 배를 타고 북쪽으로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삼엽댐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삼엽댐 안에 있는 삼엽의 명승지였는데 그것이 물에 많이 잠겼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백제성이죠. 백제성은 이 삼국지에서 유비가 죽었던 곳이죠. 제갈량을 불러가지고 영안탁고를 받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백제성은요, 여기 삼엽댐 안에 있어요. 근데 댐을 막으면서 그곳이 수몰될 것 같으니까 그 성을 그대로 뜯어가지고 중간에 섬에다가 새로 만든 곳입니다. 여기가 백제성이요 라고 한 거죠. 흡사 저기 이집트의 나일강에 보면 람세스 2세
그 신전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그 나일강의 댐에 수몰될 위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뜯어가지고 위쪽으로 올려서 새로 만든 것처럼 이 백제성도 삼엽담 안에 있는 건데 위로 올렸습니다. 조금 더 상류로 가보면 그 사천성에 수도인 성도가 있거든요. 성도에는 두장현이라고 하는 보가 있어요. 이 보는 또 이 진시황 시절, 진시황 이전에 만들어진 건데 진나라가 육국을 멸하고 통일하게 만든 아주 혁혁한 공을 했던 그런 보죠. 강이 보면 위에서 물이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두장현인데 두장현이 이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보예요. 그래서 이거 들어올리면 일정량만 오른쪽에 도시로 들어가고 나머지 물은 밖으로 빠져나게 만 그런 이제 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역사 시대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